비가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내립니다. 근데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그리고 이제는 옷도 조금 가볍게 이제 다니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더워지네요. 자, 5월 15일 목요일인데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보죠. 일단 톱 기사 일면 톱은 아니고요. 사면에 일면 톱 기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목 보시죠. 한국, 미국,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 원달러 환율 한때 1,400원 아래. 이 한때라는 건 어제 야간장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시 반까지 정규장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 뭐 마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시 이후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야간장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일단은 좀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제 우리 정규장 때는 1,420원 정도에 마감이 됐던 거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1,498원에 어제 거래가 됐습니다. 저것도 조금 오른 거고요. 그래서 야간장 초반에 이 뉴스가 전해진 야간장 그때는 1,390원 초반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규장에 비해서 30원이나 환율이 이게 뭐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 2원 떨어져도 상당히 급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외환시장인데 30원이 떨어지면 폭락이죠. 그 앞에 뭐 한자 보통 쓰긴 하는데 우리 요즘 표현에는. 그럼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떨어졌냐 얘기를 해야 되죠. 지난달 말에 그러니까 2+2 고위급 회담할 때 정부에서 이제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 그때 기자들은 당연히 물어봅니다. 환율 협상했느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기사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난 5일입니다. 약 한 열흘 전에 한국과 미국의 실무 관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무 협의자라는 거는 관리관급 한 1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직업 공무원들은 1급부터 이렇게 10급까지, 9급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1급이니까 관리관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분야, 그러니까 환율 분야에서는 기재부에서 가장 실무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차관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차관보가 나왔었고요. 제가 왜 이 얘기가 그러니까 환율 합의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제가 좀 전에 2+2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브리핑 때 환율 협상 없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얘기는 일단 당장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관급 회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실무자들끼리는 먼저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환율 협의가 왜 지금 민감하냐면요. 이달 초였나요? 그 대만 달러 갑자기 급락했던 거, 달러 대비 대만 달러 그때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대만 달러의 화폐 가치가 대만의 화폐 가치가 급등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 대만 당국에서는 뭐 바로 부인했습니다만 미국이 대만 달러 절상하라고 즉 대만 달러 가치 끌어올리라고 아마 압박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도 너네 대미흑자 작년 기준으로 너네가 7번째 나라잖아. 그럼 너네도 너네도 이제 미국에서 흑자 많이 내고 있으니까 너네도 원화 가치 절상해, 원화 가치 끌어올려. 그래야지 우리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너네들 수출할 게 많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무역 적자도 줄이고 이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계속 다시 진행이 되겠죠. 가장 큰 미중 간의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유럽, 뭐 일본, 한국이 본격화 될 겁니다. 한 번 일단 전초전은 치렀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 환율 얘기는 안 하고 관세 얘기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본과 그 관세 협상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기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환율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때도 당시 이제 일본 재무상이죠. 안 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산상이군요. 재무상이 아니라. 협상을 할 때 트럼프가 직접 만났었는데 우리 환율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근데 엔화 가치가 130엔대 중반까지 급등을 했었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의 이 관세 협상이라는 거는 겉으로는 보이는 거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얼마 매기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는, 그러니까 백단에서는 결국 이 환율 얘기가 계속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환율 얘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결국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달러 가치를 더 내리는, 일종의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의 좀 재판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흔한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말하라고 합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 가셔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은, 이 기사는 우리한테는 되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이제 한 달 뒤면 새 정부 들어서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 환율 얘기,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환율 얘기를 지금 실무 협상을 한다라는 게 이게 좀 적절하다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점점 오늘 이후로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미국 관세 전 너도나도 디램 사재기 불안한 메모리의 봄.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인데, PC향,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는 디램 범용 제품 DDR4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고정거래 가격인데, 작년 11월에 1.35달러까지 개당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1.65달러까지 높아졌죠. 약 20% 정도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22.2% 정도. 삼성 같은 경우가 좀 특히나 좀 그렇고요. 가격이 오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90일 유예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90일 뒤에는 이게 도라미 타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3월, 4월에 사재기가 있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고, 그때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반도체를 겁나게 비싸게 사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관세가 적용이 되기 전에 지금 가격대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워낙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 특히 범용 디램 반도체,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결국은 사재기 수요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석 달 동안에는 이런 사재기 수요 때문에 굉장히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출하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시장에는 굉장히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키는, 이게 사실 기업들은 대부분 석 달 또는 6개월, 9개월, 길게는 1년 뒤를 생각하면서 재료를 구매를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는 재고로 쌓고 일부는 출하라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재고 비용, 그다음에 물건 사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 등등등.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 일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자꾸 키운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비용으로 가는 거고, 그 비용이 기업들이 다 감수하면 좋은데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 가격으로 전가되죠. 결국 최종단의 소비자들이 똑같은 물건을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것도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참 트럼프 관세 전쟁의 이 파장이 진짜 이게 온 사방으로 마치 모세혈관으로 피가 흐르듯이 이렇게 좀 퍼져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항공사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보죠.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하는 거 최종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국제선 여객수 급증, 대형 항공사는 고공비행을 하는데 사고 여파 LCC, 저비용 항공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가 항공사, 여기는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나오는지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표 보면은요, 대형 항공사, 보통 FS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LCC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3만 명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여객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저비용 항공사는 합쳐서 339만 명인데 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는 20% 가까이 늘었는데 저비용 항공사는 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냥 절대 수로 보면 103만 명이고 339만 명이니까 이게 저비항공사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비항공사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6개인가 지금도 그렇게 되죠. 그걸 합한 거고 대한항공사는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2개만 합한 거니까 비중이 절대 높다라는 거고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국제선 타면 되게 비싸죠. 국내선보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행사,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수, 국제선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항공사는 그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일단은 대형 항공사에 대한 특히 국제선은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수요가 대형 항공사 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말에 있었던 이 제주항공, 이 무한공항 참사 이 여파가 큽니다. 이게 비행기라는 건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근데 비행기가 뭐 잘 착륙하고 올라가면 뭐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항공사는 사고는 잘 안 나지만 사고가 나면 사실 참 이게 결국 생명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비행기를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 뭐 김일성이라든가 뭐 그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비행기 안 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이나 러시아 갈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최근에 한진칼 때문이라고 뭐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항공 주가가 좀 최근에 좀 꾸물꾸물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시아나 항공 이제 합병이 완료된 데 따른 이런 리스크들이 다 이제 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을 한 이 메가 이제 항공사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질 가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객수가 국제선 여객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본질 가치가 좋아진다. 즉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진칼에 대한 뭐 호반 측의 뭐 지분 뭐 매매 이거는 별개로 치고요. 대한항공이라는 이 회사 자체, 이 항공사 자체에 대해서만 일단 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보죠. 잘 나가는 밸류업 ETF 코스닥 기업인 그림의 떡. 예.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밸류업 정책 시작된 지 이제 1년여가 돼 가고 1년이 좀 넘었죠, 이제. 그다음에 밸류업 ETF가 상품이 이제 출시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된 상황인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예상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은 자사주 매입도 열심히 하고 뭐 매입하는 것만큼 소각하지는 않지만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대형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 부분 쪽에서도 코스피에 있는 쪽보다는 좀 나은 것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 열심히 이행하고 있어라고 공시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뭔가 주주들한테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밸류업 정책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자사주 산다, 뭐 판다, 뭐 또는 매각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어나운싱을 잘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반면에 코스닥 회사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도 그다지 많지 않고 소각하는 회사는 그나마 없고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회사도 더 적고. FM가에도 한 회사 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사를 보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로 벌어졌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밸류업 ETF 상장 이후 수익률 현황인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의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가 7.37%로 가장 높고요. 쭉 보시면 대부분 6%, 그다음에 5.6%.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코리아 밸류업이 5.6%로 제일 낮아도 이 정도인데요. 타임폴리오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있습니다. 되게 시장에서 잘 나가는 신생 운용사인데 수익률 잘 내기로 유명하고요. 이 회사가 근데 마이너스 0.4%. 이 회사 빼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수익률을 지금 5, 6%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아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 지금 법안 발의가 됐으니까 이 부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PBR 1배 미만의 회사들 중에서 경영권 승계라든가 어떤 상속, 증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특히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주가를 이렇게 막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이런 법안들 지금 준비되고 있다. 또 발의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밸류업 정책도 탄력을 받을 거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들 밸류업 별로 열심히 안 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못 버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일단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돈을 꽤 잘 벌면서도 주주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 별로 열심히 안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좀 그 옥석 가리기도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좀 나스닥처럼 두르기도 쉽지만 나가기도 쉬운 이런 어떤 상장, 어떤 IPO 어떤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 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덜 걱정을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